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의 수위를 점점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더 멀리 미사일을 쐈습니다.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즉각 제기했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실시한 기자회견에서도 미사일은 미사일인데 탄도미사일일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의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미 국방부가 어제 북한이 쏜 거 탄도미사일이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가 쌀까지 준다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탄도미사일까지 쏘면서 도발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도 저희와 함께 분석해 보시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쌀까지 주겠다라고 밝혔는데 북한은 우리 정부의 뒤통수를 자꾸 치고 있습니다. 군 도발 강도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사거리 2배의 미사일을 북한이 또 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북한 식량 준다는데 또 미사일 쐈다. 어제 평안북도 구성서 동해로 2발 미사일을 쐈어요.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5일 만에 고도 50km로 270km, 420km 비행 사거리의 미사일을 쏜 겁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에 맞춰서 도발을 했는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긴장 완화에 도움 안 된다,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한미 양측의 일종의 시위 압박용이다. 계속된 대화 어렵게 만든다는 것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북한이 쏜 이 미사일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다라는 미 국방부의 발표도 조금 전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정말로 대통령이 북한이 쏜 미사일이 남한에게 위협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보고 싶고 기대하시는 것만 생각하는 건지 어제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일종의 이런 질문이죠. 어제 기자회견을 진행한 KBS 기자가 독재자라는 얘기까지 꺼냈어요.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수 머뭇거리다, 맞지 않는 얘기다 라며 멋쩍게 웃음을 짓는 장면도 있습니다. 질문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독재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 촛불이라며 한동안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가 좌파 독재로 규정짓고 투쟁한다는 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미소 지으며 답변을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그 장면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얼마 전 경찰이 JTBC 손석희 대표의 이른바 배임 혐의를 경찰 수사에서 뺀 것과 관련해서 뭔가 경찰 수사가 이상하다라는 보도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검찰이 손석희 사건 경찰 수사 부실하다라며 경찰에게 보완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돌려보낸 거죠. 반려한 거죠. 경찰은 폭행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여기서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더군다나 고소인 측은 손 대표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의 수사 태도도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가해자인 손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경찰이 피해자에게 요청해서 황당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도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승리도 직접 성매매를 했다. 성을 돈을 주고 샀다라는 정황이 국내에서 추가로 발견이 됐다. 승리를 향해서 구속 영장을 친
경찰이 밝힌 내용입니다. 영장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재가 됐어요. 그리고 승리의 카톡방, 정준영의 카톡방의 멤버인 최종훈, 가수 최종훈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구속됐어요. 특수준강간 혐의가 법원에서는 짙게 인정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앞으로서 그 이야기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시죠. 한국경제, 줄여서 한경입니다. 버스 총파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5일에 2만여 대가 전국적으로 버스를 멈출 것으로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버스 파업을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조 원 가까이 드는 주 52시간을 밀어붙여 놓고서 요금을 올려서 버스 대란을 막겠다는 정부의 태도. 결국 버스업계 부족한 인원을 채용하고 임금을 보전하는 데 드는 1조 원의 세금도 시민들이 내는 것이고 버스 요금을 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 올린 비용도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모두가 다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시민들만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을 올리든 세금 지원이든 결국은 세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님,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대한민국 청와대 대변인과 여가부 장관 출신 김희정 전 장관 모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현 박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세 가지 키워드도 함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북한이 어떻게 딱 취임 2주년에 맞춰서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기에 4시간 앞서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도 이건 미사일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확실한 미사일이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쏜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미사일입니다. 그때도 미사일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합참이 우리 군이 북한이 쏘자마자 불상의 발사체라고 또 표현을 해서 합참의 표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한 KBS의 기자를 두고 일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 기자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지도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야, 경찰 너네 자꾸 이렇게 부실하게 대충대충 할 거야? 라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손석희 사장과 관련된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KBS와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행자의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는데 이 진행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뭐라고 질문했길래 이런 비난까지 나오는 것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1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가 주도해서 여당이 끌어가는 것으로 해서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국을 끌어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독재자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정말 이 촛불 우리 이제 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그런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가장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고 하면 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색깔론을 더해서 좌파 독재 이런 식으로 규정짓고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행자인 송영정 기자의 입에서 독재자라는 질문이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순간 멈칫거리는 모습까지 대통령이 좀 당황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송영정 기자의 두 번째 질문은요. 논란이 되고 있는 질문은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집무실에 여전히 일자리 상황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아직 있으신가요? 예, 지금도 있고요. 오늘 보셨습니까? 예,
그 대체로 월별 단위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매달 이제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되는데요. 이 고용 상황들은 지난 3월 부분까지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월 말 현재 상황들이 지금 일자리 상황판에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실 필요는 요즘은 없을 조금 것 같고요. 낮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질문자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까지 나왔는데요. 인상 쓰고 말 끊고 오만방자하다. 하는 짓이 한국당 대변인 같다. 한국당이 영입한 새 인물이냐. KBS는 부끄러운 줄 알라. 공영방송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냐. 등등의 말인데. 그리고요. 뭐 인터뷰하겠다더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네. 그럼에도 애써 웃는 대통령을 향해서 대인배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전두환 시절이었으면 남산 끌려갔을 거다. 뭐 사과를 요구한다는 청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데 법조인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지지자들의 의견대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저 정도 질문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법조인이 법적인 개념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인에 대해서 기자가 언론인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거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 부분은 둘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제 질문 내용들을 보면은 내용들은 뭐 오히려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다 건드린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다만 저도 뭐 언론인은 아니니까 제3자의 시각에서 볼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고 싶은 말, 해야 되는 말을 질문을 던져서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이끌어내는 게 기본이 될 텐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모양을 좀 더 세련되게, 모양을 좀 더 매끈하게 누구도 불편하지 않게, 즉 인터뷰 대상자는 물론이고 그 방송을 지켜보는 국민들 전부는 뭐 불가능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래도 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기술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기자의 능력과 별개로 또 다른 영역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 이른바 김혜령 기자의 질문 때와 비슷한 형국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질문 논란이 됐던 모습도 함께 살펴보시죠.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서 성장을 지속시키겠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거 또 그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버린 건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합니다. 그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계셨는데요. 그럼에도 이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뭐 이미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또 새로운 뭐 이렇게 답을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래도 국민들이 가장 이제 대통령께 궁금해하고 또 관심 가지는 문제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와 관련돼서는 이게 특별히 자기 성향이 뭐 진보다 보수다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본인 삶이 불편하지 않고 계속 잘 영위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문 자체를 이제 의도가 있는 질문으로 받아들이는 시선이 있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뭐냐면 지난번 답변도 그렇고 이번 답변도 그렇고 이제 거시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을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우려를 표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지표가 보면 올해만 해도 그 1분기 중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했고 그다음에 통계청에서 통계 관리한 이후로 젊은 세대들의 체감 실업률이 가장 심각하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많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0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매년 폐업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이념하고 상관없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지자가 질문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그런 질문 기회를
드리는 거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특정 언론사를 선택한 거, 그리고 또 그런 질문지자를 선정한 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다른 언론사에서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모든 출입 기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특정 언론사하고만 하느냐. 그랬기 때문에 이런 포맷이라든지 사회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청와대하고 내부적으로 다 서로 상의를 한 끝에 조율을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자 자체를 비판하는 거는 삼가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잇따른 인사 실패에 대해서 기자가 물었는데 대통령은 인사 실패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 대목이 현재 논란인데요. 대통령의 답변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청와대의 인사와 검증 양쪽 다 만족스러우십니까? 국민들은 상당히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선 그 인사 실패다 또는 뭐 더 심하게는 인사 참사다라고까지 표현하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지금 뭐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우리 이제 장관님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명된 그런 장관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사 실패인 것인데 잘하고 있다면 인사 실패일 수가 없는 것이죠. 김영주 의원님, 지금 사실은 낙마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임명된 장관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동의를 못 받고 어쩌면 국민적인 합의를 못 받은 장관들도 많은데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게 뭐가 문제냐, 지금 잘하고 있지 않냐라고 답변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송 기자가 질문한 의도는 대통령께서 인사수석이라든지 어떤 검증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청문회 가는 데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불만이 있지 않으신가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시스템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일부 언급한 것 중에서 인사 시스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인사 부분의 윤리 부분은 좀 비공개로 하자라든지 이제 그렇게 얘기되는데 애둘러서 책임자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 장관으로서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둘러서 인사 참사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그 과정을 지나왔던 장관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보고 분명한 것은 인사 시스템의 개조는 필요하다. 개조는 필요하다. 인사에 구멍이 뚫린 것은 많다.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북한이 쏜 두 번째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게 지금 논란입니다. 예, 지난번이나 이번에 북한의 이 훈련 발사는 일단 그 구역 밖에 있고 때문에. 그리고 네. 또 군사 합의 이후에도 한미 양국이 남북이 함께 기존의 무기 체계를 더 이제 발달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시험 발사나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그런 심각한 기아 상태를 이제 우리가 외면할 수 없고 우리가 동포애나 또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북한의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인데 김병현 박사님. 네. 지금 탄도미사일이라고 국방부가 발표하면서 미 국방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 위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남북 군사합의는 위반이 아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남북 군사합의가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서로에 대한 모든 적대적 군사 행위는 멈춘다. 이게 합의 아니었습니까? 그 9.19 군사 합의를 통틀어서 사실상의 종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북한이 보이고 있는 저와 같은 미사일 도발 등의 행위들은 작년에 맺었던 우리의 약속과는 전혀 위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쯤 됐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특사라도 보내서 좀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한라인을 설치했거든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수시로 전화 주고받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화 들어서 한라인으로 김정은 위원장 이거 우리가 작년에 했던 약속과는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만 특사를 보낼 거냐라고 하는 방금 전에 있었던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았던 게 어제 장면이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은 그러면서도
군사합의에 대한 위배가 아닌 측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인도적 지원에 관한 문제들을 끄집어냈다라는 지점인데요. 이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여야 대표가 같이 모여서 회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애써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여야 대표가 모일 것이 아니고요.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야 5당 대표 다 모일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사실상의 양당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안보에 대해서 가장 걱정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됐든 원내대표가 됐든 단독 회담을 통해서 잡급에 처해져 있는 한반도의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대북 문제를 재정리하지 않게 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어제만 하더라도 북한이 저와 같은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한 이 안보에 관한 회의를 하고 있는 지점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대한민국을 쏙 빼고 미국과 일본이 서로 상호간에 만나서 우리 정부만이 외면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제적인 우려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대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지난번 9.19 군사합의 위반 그리고 유엔에 대한 결의 위반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력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이 야당에 있는 대표와 함께 만나서 협의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면 김 장관님,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럼 북한이 뭐를 해야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게 되는 겁니까? 군사합의 위반이 맞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그동안 첫 번째 미사일 발사됐을 때는 불상의 그 발사체라고 얘기를 했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방적인 방어태세 유지 훈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방어태세 유지 훈련입니까? 지금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습니까?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다면 이것은 적대 행위입니다. 그러면 9.19 군사 합의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지상, 해상,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다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고 또 국제사회에서 보면은 이제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유엔 제재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결연하게 해야 되고 국제사회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제재할 건지 의제로 삼아달라고 우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그럴 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이 미국이나 또는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방식의 협상판에 우리가 그냥 가서 앉진 않겠다라는 그 북한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국제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통령께서도 지금까지는 북한의 처지를 잘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만 이제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입장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뉴스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검찰이 손석희 대표의 배임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의 수사 내용이 부실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경찰에게 다시 수사를 할 것을 돌려보낸 셈이 됩니다. 먼저 검찰의 입장부터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경찰이 손석희 대표 배임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폭행 혐의만 기소 의견을 검찰에 넘긴 거죠. 이 관련해서 검찰이 경찰 수사 부실하다, 수사 보완해라 라고 다시 경찰에게 지시를 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을 했다. 경찰에게 수사를 보완해서 5월 말까지 사건을 송치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검찰 얘기는 야, 너네 배임 이거 왜 뺐어? 그 뺀 근거가 뭐야? 부실하다는 거예요. 빼면 뺀 근거에 대해서 제대로 좀 보고를 하든가 배임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든가 라고 다시 경찰을 질책하고 질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손소 변호사님, 네.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이렇게 반려를 하고 다시 돌려보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좀 이해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고소를 경찰에 하더라도 일단 그 고소장 자체가 검찰로 넘어갑니다. 네. 그럼 검사가 받아서 언제까지 수사해서 지휘를 받아라. 즉 언제까지 의견을 알려달라. 수사해라.
라고 보내는 거죠. 내려보냅니다. 수사 지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고소인도 불러서 이게 수사할 만한 건이 되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불러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수사 기록과 의견을 붙여서 검찰로 올려보냅니다. 이게 사건을 송치하는 건데요.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렇게 일부 기소 의견, 일부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수사한 다음에 그 의견을 붙여서 검찰로 송치했거든요. 예. 여기에서 검찰이 직접 그 기록만 보고 이거는 맞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검찰이 조치를 취하면 돼요. 네. 기소를 하든 기소하지 않든 예. 하면 됩니다만 이럴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검사가 불러서 조사를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 그럴 수도 있군요. 아니면 경찰에게 다시 이 부분 미진하고 보완 필요하니까 다시 좀 해라. 이렇게 돌려보낸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두 번째 경우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5월까지 좀 보완 수사를 해서 조사를 보완해서 다시 지휘를 받으라고 지휘를 한 거예요. 수사 지휘를 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 지휘를 받은 경찰은 5월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또 추가적으로 해서 그때 다시 의견을 붙여서 또 송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거기서 또 부족하면 또 다시 내려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언론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수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돌려보냈다는 표현을 쓴 언론사도 있고, 네. 아니면 일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라고 이제 그 지시한 것이다라고 표현한 언론사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외부에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겠죠. 근데 또 하나는 지금 배임 관련돼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배임 미수냐 아니냐. 이거 경찰은 일단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건데 이번에 언론 보도들 보면은 배임 관련해서 수사가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해라라고 지목을 해서 다시 돌려보냈다는 내용들은 아직 없거든요. 진작일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검찰이 도대체 어떤 부분들을 더 알고 싶은지 네. 그 부분은 외부에서 지금 단정해서 알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지난번 경찰의 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었을 당시 김영주 의원님, 네. 이른바 이 손석희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빼기로 결정했을 때 외부의 이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딱 한 사람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 사람이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였고 그렇죠. 과거 네. 손 대표가 진행했던 토론에 출연했던 적이 있었던 변호사에게 네. 한 사람에게만 물어서 사실 배임 혐의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논란이 일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하기로는 좀 더 경찰에 잘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엔터테인먼트 변호사가 말하자면 이러와 같은 그 배임과 같은 문제를 잘 판단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또 속찬이다 이렇게 되겠는데, 문제는 그렇죠. 실제로 배임 문제를 떠나서 지금 현재 김웅 기자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이 손석희 사장건에 대해서 봐주기를 한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이해 당사자 간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된다는 지시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검경 수사권에 있어서 문무일 총장이 경찰의 최종 수사 종결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손석희 사건으로 봐서 이렇기 때문에 경찰한테 수사지휘권 최종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감춰진 그렇군요. 포인트가 저는 있다. 그렇게 봐라, 경찰한테 수사권, 종결권 주면 다 이렇게 부실하게 한다라는 네. 목적이 좀 검찰 내에 있는 것 같다라는 속내까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됐는데, 고소인이죠. 본인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김웅 씨 측은요, 경찰의 태도가 좀 이상하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웅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단서를 달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CG 주세요. 지난달 24일 경찰이 김웅 기자 측에게 손 대표가 김웅 기자에게 취업 용역을 제안했는데 일정 시점 이후에는 그래도 손 대표가 제안을 안 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답변이 없자 이틀 후에 전화를 해서 없잖아요. 손 대표가 그 일정 시점 이후에는 이렇게 취업을 제안한다거나 용역을 제안했다는 게 없잖아요. 그런 내용을 좀 서면으로 써서 경찰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경찰이 전화를 했다라고 김웅 씨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 씨 변호인 측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찰 요청이 황당해서 답하지 않았다.
가해자의 무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피해자에게 달라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 그러니까 이제 김훈 기자 입장에서는 경찰의 수사가 굉장히 편파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손석희 사장 입장에서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배임 등의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들을 보니까 이렇게 첨예하게 입장이 맞물려 있는 상황 같은 경우는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대질 신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다양한 입장을 들으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전적으로 이거는 김훈 기자 측 의견입니다만은 김훈 기자 측 얘기에 따르면은 지금 본인은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특정 시간이 지나고 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취업에 대한 청탁이나 용역 제한 한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경찰이 얘기했으면 이것은 특정 편을 들기 위한 수사의 상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겠죠. 결국은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검찰도 사실은 지난번에 있었던 적폐청산 수사 과정들을 바라보건대 보다 명확하게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상황에서 정치적 입장에 무관하게 수사를 해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갈등 이 내용이 또 패스트트랙에 올라타고 나서는 보다 명확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얘기하면서 경찰이 자칫 잘못 정치에 민감하게 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가차 없이 칼날을 대겠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이와 같은 수사에 무리를 빚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를 표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결국 공은 검찰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명확하게 손석희 사장이 제기되고 있었던 의혹은 분명하게 메시지 등을 통해서 드러난 객관적인 물증과 증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바탕으로 정말 배임에 관한 혐의들이 인정될지 아닐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손소 변호사님, 이게 배임이든지 배임이 아니든지 좀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뭐 손석희 사장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양쪽 모두에게 다 좀 확실해지는 것 같은데 경찰의 수사 태도가 조금은 좀 의아스럽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논란이 됐던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딱 한 명의 외부 자문 결론을 바탕으로 종결한 점도 손석희 사장 건이 아니더라도 좀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고 할 법한데 지금 김웅 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써서 요청해달라. 이런 주장까지 했다는 건데요. 우선 저 개인적으로는 경찰이 법적으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에도 또 변호사 자격 가지고 있는 경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굳이 외부 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법률적인 그런 그 지식이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굳이 외부 변호사의 의견을 왜 묻는가? 그 부분이 좀 앞으로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묻지도 마라. 예. 네. 경찰이 판단을 해야죠. 책임지고 판단해야죠. 그럼요. 그리고 예. 어차피 지금 현재 법제상은 의견이 올라가면 그다음에 검찰이 최종 판단하는 거니까 경찰의 판단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여기서 김훈 기자가 되겠죠. 김훈 기자에게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거 정말 이런 게 맞아요?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말 그랬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그게 편파 수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질문은 고소인 보충 조사에서 그렇게 하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고소한 내용이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내용을 서면으로 내라고 한 것 자체가 오히려 논란을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만약 수사 결과 그런 내용으로 판단을 했다면 그대로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인들의 판단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고소인에게 달라고 하는가? 물론 고소인이 그런 연락을 받았는지 실제로 예. 또 받고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경찰이 전화해서 요구한 게 뉘앙스가 정말 그런 것인지 여부는 그건 밖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 또 지금 김웅 씨 측에서도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데 경찰에 이렇게 논란이 커진다면 경찰 수사 관련해서 결국은 검경 수사권 소송 관련해서도 좋지 않은 여론으로 영향이 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우려됩니다. 예, 손석희 사장과 관련된 이번엔 경찰의 수사 논란 2라운드에 대해서도 새로운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취재수첩 Y입니다.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의 수사반장 백희종 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손소 변호사님도 함께 사건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물 사러 왔다가
첫눈에 알아본 그 사람. 이 제목만 들으면 상당히 어떤 그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이 연상됩니다. 물 사러 왔다가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그런데 사건의 영상을 보면요, 이 정반대의 장르이다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일단 물 사러 왔다는 그 편의점 내부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자, 한 남성이, 검정색 상의를 입은 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뭔가를 고르고 있는 장면. 그 뒤에 젊은 3명의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옵니다. 물을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물을 사러 오는데, 이 사람을 첫눈에 알아보고, 이 3명이, 이 사람? 핸드폰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맞아, 이 사람. 확신한 이 3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계산하고 끝난 것을 나왔다가 신분증을 요구하고 팔을 붙잡는 모습.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노래방으로 사건은 이동하게 됩니다. 아까 봤던 그 검정색 남성이 이들을 마주치기 앞서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노래방에서 지금 주인이 카운터에 없나 봅니다. 사람들이 없는 것을 틈을 타서 두리번 보더니 노래방에 있는 것들을 잽싸게 챙겨서 카운터에서 돈과 가방 등을 꺼내서 잽싸게 노래방을 벗어나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백희종 팀장님, 네. 이 남성은 누구이고 아까 편의점에서 물을 사러 왔다가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했던 그 3명의 남성은 어떤 관계입니까? 네, 노래방에서 이제 4월 26일 날 아침이 다 돼가는 시간이죠. 5시쯤에 노래방 업주가 밤새 고생을 해서 모은 돈 100만 원, 예. 이 든 지갑, 이걸 이제 반지 등하고 함께 훔쳐서 도망간 절도 범인이었습니다. 절도 범이군요. 네. 그리고 또 4월 29일 날 밤 11시, 12시가 다 된 시간에 포장마차, 창원의 포장마차 앞에서 술 취한 여성을 부축배기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술을 취해서 부축배기가? 가면 가까이 다가가서 도와주는 척,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남의 금품을 절취하는 이걸 이제 부축배기 수법이라고 하는데, 이 여성을 상대로 또 부축배기를 했던 이런 범인이에요. 그런데 이 범인이 그거를 전문 용어로 부축배기라고 하죠. 부축하는 척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들치기, 부축배기 형태의 범행을 했는데, 들치기는 뭐예요? 들치기는 뭐냐면은 모르는 사이에 그걸 물건을 가지고 그대로 도망가는 걸 들치기 수법이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이런 형태인데 지금 현장에 있던 이 새내기 형사들입니다. 사실은 네. 2년차, 3년차, 5년차인데 이 가나라는 과장이 이승규 형사과장이라고, 이게 원래 수사통인데, 그렇군요. 이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거 보면 요즘 생활범죄 수사팀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형사 1팀에다가 이걸 빨리, 이게 서민들 침해가 굉장히 이 피해가 많다라고 해서 이제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내기 형사들이 탐문을 수사를 하다가 오후, 이게 검거 시간이 오후 4시 40분으로 알려졌어요. 네. 취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목도 마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20대 중반이나 30대 초반의 형사들인데 물이나 좀 먹고 일을 하자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웬걸? 굉장히 낯이 익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하면 마산 동부경찰 형사들이 공유하는 채팅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공유하는 용의자의 얼굴을 평상시 많이 익혀뒀던 거예요. 그래서 물사로 들어갔는데 왠지 낯이 익은 이 사람을 보고 결국 지금 범행을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범인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 카톡방이 아까 그 3명의 전 청년으로 봤는데 새내기 형사들이군요. 네. 형사들이 바로 범인을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야, 좀 닮지 않았어? 서로 의견을 나눴던 건데 딱 그 사람이 맞구나. 본인들이 살인의 추억 향수기를 닮았네라고 얘기를 했던 장면까지 지금 공개가 됐어요. 손수 변호사님, 네. 이 범인 입장에서는 편의점 왔다 이렇게 잡힐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경찰 조사에서 창합의가 필요했다. 뭐 이렇게 진술했다고요? 실제로 생계형 범죄로 보도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생계형 범죄였는지를 알 수 없어요. 일단 생활이 어려웠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그 절도를 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어렵고 정말 당장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 경찰들이, 일선에서 경찰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또 우리도 좀 많이 소개해드리잖아요. 눈썰미도 대단하고. 네, 실제로 지난번에 미용실에 머리 깎으러 갔다가
먼저 파마하고 있는 그런 그 범인을 순식간에 발견해가지고 잡기도 하고요. 거기 소속 반장님이 백희종 반장님 후배.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일선 현장에서 경찰들이 굉장히 뛰어난 수사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네. 또 민생 치안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나라 경찰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좀 성실하고 뛰어난 그런 수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또 검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에게 또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물을 사러 편의점에 갔다가 그 순간에도 매서운 눈썰미로 범인을 잡은 3명의 새내기 형사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는지 하플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최종훈 씨의 모습, 그리고 웬 인형의 모습, 그리고 오랜만에 보네요. 저희 도직구쇼 멤버였던 우리 강기정 수석 오늘 하플에 출연하셨고요. 또 예쁘게 한복을 입은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준영 대화방의 가수 일명이죠. 최종훈이 결국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6년 단체 대화방 일행과 함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로써 단톡방 멤버 중 정준영에 이은 두 번째 구속 연예인이 된 겁니다. 어제 2시간 넘게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온 최종훈, 굳은 얼굴로 한마디 남겼는데요. 그 모습 살펴보시죠. 성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형이 부인하셨습니까?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준강간 혐의로 최종훈과 함께 구속기로에 놓였던 단톡방 멤버 회사원 권모 씨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권모 씨는 과거 방송에 출연해 정준영과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정준영에 이어 최종훈도 구속이 되면서 단톡방 3인 중 남은 이는 이제 승리뿐. 성매수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구속 갈림길에 놓인 승리의 구속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표현 박사님, 네. 지금 그러니까 최종훈도 결국에는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다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법원에서 좀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들의 단체 이 대화방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정말 끔찍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한 대목 중에 얘기를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 여성 입장에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던 거겠죠. 집단 성폭행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 최종훈 씨는 애당초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절대 아니다라면서 전격 부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황 증거들이 들이댔을 때 결국은 입에 담을 수밖에 없었고요. 애당초에 음주운전 무마에 대한 의혹들도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경찰이 모종에 개입한 것은 없는 건지 또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들이 대화했던 수많은 애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핵심은 그 중간에 경찰 권력이 끼어들어 있다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전말들이 하나둘씩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구속돼서 벌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유착이 돼 있다고 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말이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가장 사실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승리 본인도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라고 경찰은 적실했다라는 거예요. 네,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요즘에 승리, 최종훈 씨, 정준영 씨, 박유천 씨 너무 자주 TV에 나오니까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드라마 한 장면의 주인공들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앞으로 연예인들,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이미지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주인공이나 범인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범인은 되게 좀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의 모든 이 이미지적인 오해들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까지 생각이 드는 차원입니다. 앞으로 예. 드라마 착하고 나쁜 사람들의 이미지 좀 다르게 좀 연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이제 승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사실은 관심사로 남아 있는데 김정 장관님, 본인이 성접대가 이루어졌던 호텔에 투숙비도 결제했고 그 호텔에 본인이 투숙한 사실도 경찰 조사를 밝혀졌고 본인까지 지금 성을 매수했다라는 사실이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은 드러난 건데 네. 구속 어떻게 될까요, 여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건에 비해서
지금 좀 사건 혐의가 있는 걸로 밝혀진 내용들은 다소 형량이 낮은 항목들로 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뭐냐면은 소위 물뽕 등 마약에 대한 그 혐의가 있느냐라는 네. 거고요. 또 하나는 경찰 고위직, 카톡에서는 왜 청장급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고위직들하고 소위 그런 뇌물을 통한 이 뒤봐주기가 있었냐라는 거고, 이 두 개가 굉장히 형량이 높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잘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순 성매수, 그러니까 뭐 성매수에 대해서 단순이란 말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여러 번 있었느냐 아니면 밝혀진 게 지금 한 건만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제 형량이 낮아지고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도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매매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혐의 입증을 제대로 못한 마약이나 뇌물 부분에 대해서 밝혀지기를 더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엔 두 번째 하풀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탈북을 통제하고 탈북자들을 감시하는 북한의 수법이 더욱 교묘해진 듯 보입니다. 심지어 아이의 인형 안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서 탈북 동선 등을 파악한 듯 보이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의문의 남성이 탈북을 준비하던 아이에게 건넨 인형에게서 소형의 통신장치가 발견된 겁니다. 탈북을 준비하던 9살 A양, 국경을 넘기 전 한 남성으로부터 개구리 모양의 봉제 인형을 선물로 받는데요. 인형을 건넨 남성은 엄마 갖다 줘라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A양은 이 인형을 가지고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아이의 부모조차 인형을 줄 사람이 없다라며 의심하던 차 인형 머리에 딱딱한 물체가 잡힌 것. 해당 물체는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유심칩이 달려 있어서 인터넷 없이도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통신 장치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넘게 탈북 지원을 활동을 해온 한 관계자는 아이를 당장 검거하기보다는 브로커들의 탈출 동선 파악과 브로커의 체포 등 일거양득을 북한이 노린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사실 이번에 위치 추적 이야기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북송을 당할 위기에 처한 그 소녀의 이야기는 아니고 과거 탈북을 했던 아이가 받았던 인형에게서 북한의 한 남성이 건넨 인형에게서 위치 추적기로 보이는 장치가 발견됐다라는 거거든요. 북한의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벌써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이가 탈북될 것이라는 걸 이미 북한 정권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걸 줬다는 것이죠. 또 그 아이 하나의 탈북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중국 요령성 선양에서 집단적으로 모였을 때 중국 공항이 덮친 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져갔을 때 탈북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잡기 위한 말하자면 덫이다, 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것은 이 단순히 하나의 어떤 그 뭡니까 개인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체 기획되고 있는 사항들을 북한 정권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일거에 말하자면 포획해 들어오려는 의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아이를 놓아줌으로써 어떤 경로를 통해서 탈북 루트가 형성이 돼 있는지 그리고 중간에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알아서 완전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탈북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섬뜩한 얘기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북한 주민들이 배를 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기술력이 들어가는 거. 이번에 발견된 것도 그 아이들, 초등학생들을 가지고 다니는 조그만 지우개 모양 안에 인터넷이 되지 않아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유심칩이 발견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돈 들이고 미사일에 돈 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혈안이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발견한 사람들도 이거를 바로 폐기시키지 못하는 게 폐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실시간으로 알려질까 봐 그거를 처리하는데도 고심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렇게 기계 위치 추적이 아니라 사실상 탈북자들 중간에 프락지를 심어서 그 루트 파악이나 이런 거를 해왔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프락치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다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또 그 동정심을 가지기도 하고 본인들이 또 이렇게 넘어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기계의 힘을 빌려서라도 원천적으로 탈북을 막아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북한 자체의 개선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걸로 과연 막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번엔 세 번째 악플 주인공입니다.
나 권양숙인데, 나 임종석이랑 친한데, 그동안 참 종류도 대상도 다행했던 고위공직자 사칭 사기. 이번엔 저희 돌직구쇼 멤버였던 강기정 정무수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부탁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사칭해서 국가연구개발비를 빼돌리려던 일당 4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타인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고위공직자 행세로 공무원들을 속였는데요. 교육부 차관인 척 대학 총장실에 전화를 걸어서 누구 총장이에요? 나 저 강기정 정무수석이 부탁한 사람인데 라면서 자신들이 설립한 유령 회사를 산학협력단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속아 넘어간 한 대학은 비어있던 사무실까지 제공하기도 한 상황. 사기범들은 114억 원에 달하는 국가연구 사업비를 따내려 교육부 차관 외에도 나 해양수산부 차관인데 나 국회의원이야 어디 지역구에 라면서 입맛에 따라서 종류별로 사칭을 일삼아왔습니다. 김 씨 일행은 결국 제보를 받은 경찰의 수사 끝에 꼬리가 잡혀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국회의원, 대통령 비서실장, 영부인 그 반열에 어찌 보면 강기정 정무수석이 지금 올라간 것이 아니냐. 본인도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그런 힘 있는 자리에 와 있는데. 저도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전화하면 잘 들어줄 줄 알았으면 전화를 많이 할 걸 그랬어요. 전화를 많이 할 걸 그랬다. 실제로 그만큼 세상이 그동안에 말하자면 상위층으로부터 이런 로비들에 익숙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정말 이제는 바뀌어져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니까 이제 특히 교육부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교육부가 내려주는 지시들이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대학 평가를 받다 보니까. 더군다나 최근에는 학교 구성원들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교육부가 갖고 있는 힘들이 가능하니까 훨씬 그게 많이 됐을 거고. 글쎄요, 부산에 무슨 사립대학이 무슨 정무수석의 전화를 사칭한다고 해서 들어줬다.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은 정부 프로젝트를 받을 수 있다고 또 꿈꾸니까. 자기가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일에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사건의 반전은 이렇게 허술하게 연기를 잘했을지 모르지만 사칭을 했는데 김배현 박사님 그 대학이 빈 사무실까지 내줬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세요. 충격이죠. 대학에서는 산학협력단이 사실 연구 용역을 따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센 사람이 껴있다라고 해서 그 컨소시엄이 같이 이 집단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뭔가 따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런 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줬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윤장현 광주시장의 사건. 그러니까요. 나 권양숙인데라고 얘기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거 누가 봐도 보이스피싱 사기인데라고 생각했지만 대한민국의 광역단체장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보낸 돈까지 날리게 되고 정치적인 명우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된 상황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사람 누구냐라고 하면은 임종석 비서실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또 임종석 비서실장을 사칭해서 내가 사면시켜줄게 돈을 받고 그런 사기 행각을 벌였던 적도 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문고리 3인방이 가장 셌으니까 그때는 문고리 3인방을 사칭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해서 한 1년 가까이 회사에 다닌 적도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사칭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사람이 우리 돌직구쇼에서 배출한 강기정 정무수석이라고 하니까 조금 있으면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잘 아는 내 김진 기자를 잘 아는데 라면서 사칭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절대 그런 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사칭 피해 경험이 좀 있잖아요. 네. 저뿐만 아니라 아마 김영주 의원님이나 이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겪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정말 누군가가 사칭을 하거나 하면 해당 그 공공사무실이나 이런데 반드시 역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로까지 사기를 치냐면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회관에 일반 국민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가기로는 예를 들어서 김영주 의원님 방에 간다라고 해놓고서 김영주 의원님 방에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의원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핸드폰을 끄고 배터리가 꺼졌는데 그러면서 자기 이제 지역구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화 좀 쓰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조용한 한 칸 주면은 전화하면서 나 지금 누구 의원실인데 만약에 요즘 잘 나가는 핫한 의원이 예를 들어 새로 당선된 무슨 의원이다 그러면은 나 누구 의원실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번호가 왜냐면 그 국회 그 번호가 뜨니까 보좌관실 의원실 번호가 뜨니까. 네. 그러면서 막 보좌관한테 누구 보좌관 나 잠시 목마른데 물 좀 가지고 와. 연기도 하고. 사기꾼들은 그 사기 수법이 거의 혀를 내두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단순하게 전화번호 맞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되고요.
다시 역으로 전화를 해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정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일까지 해야 될 정도로 참 사기꾼들이 이 공직자들 이름 많이 사칭을 하던데 조심하셔야 된다는 강기동 거. 수석님 안 당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번째 하풀 주인공도 바로 만나보시죠. 한복을 입으면 왕릉, 고궁 등 입장이 무료라는 사실 아시죠?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복을 입고 고궁을 찾습니다. 저희 근처에도 경복궁, 독수궁 등이 있다 보니 한복 입고 335 사진 찍은 분들 많이 보는데 가끔 보면 여성이 남성 한복을 입던가 아니면 남성이 여성 한복을 입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복 착용자 무료 관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남성은 남성 한복, 여성은 여성 한복을 입은 경우에만 무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한복을 바꿔 입은 경우에는 무료로 출입이 불가하다는 것. 이유는 성별을 바꿔 입게 되면 외국인 등 한복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나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건데 이를 두고 한 인권 변호사 단체에서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제소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인권위는 성별에 맞는 한복만 고궁 무료 관람은 차별이라며 문화재청에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힐링 뉴스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이곳에 특수학교를 세워주세요. 환영합니다. 땅 주인들 일동. 이례적인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들판에 이 플래카드가 붙은 겁니다. 이곳은 2달 전 특수학교인 동진학교 설립 부지로 결정된 곳인데 땅 주인들이 이렇게 환영하고 나선 거죠. 동진학교는요, 2016년부터 6차례나 부지 선정을 시도했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번번이 6번 내내 부결이 돼서 무산이 돼서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이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설립하고자 결정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특수학교 설립이 불발되자 이 장애아동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던 장면들 저희들이 모두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랑구 신내동의 주민들은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제발 여기에 좀 유치를 해달라라고 발벗고 나선 거예요. 심지어 중랑구가 여기 말고 좀 다른 데는 어떨까라는 다른 곳 부지를 검토하자 이 주민들이 구청으로 찾아가서 우리 땅에 지어라. 딴 데 지으면 도로까지 만들어야 돼서 이 개교가 늦어질 수 있다. 빨리 줘라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제일 감사하는 건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들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그렇게 감사하고 있다고.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오늘 힐링 뉴스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